그 돌아가고 싶은 시대의 상황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짚어보는 일부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지금부터 본론은 김영욱 사건이죠. 예, 그렇죠. 김영욱 사건이죠. 김영욱 사건 다 아시나요, 사람들? 잘은 모르고. 누굴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김영욱이 박정희의 비리를 그 미국에 가서 공개했고, 그리고 김영욱이 실종됐고, 그래서 김영욱이 뭐 저기 유럽에서 무슨 돼지고기 가는 기계에서 죽었다라는 풍문이 들려왔다. 여기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 김영욱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김영욱이 누구지 뭐 이렇게 하실 분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김영욱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김영욱은 누구인가? 김영욱은 누구인가? 예. 김영욱은 1925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욱은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 때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영욱에 대한 그 박정희의 신임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김영욱의 별명이 두 가지였답니다. 예,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멧돼지.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별명이었는데, 곰이나 멧돼지라고 연상하는 거 이미지, 예, 저돌적이고, 예, 주군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박정희의 큰 신임을 얻고, 그래서 1961년도에 5.16 쿠데타 이후 1963년부터 69년도까지 5년 3개월간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69년까지요? 예, 63년부터 69년까지 모두 5년 3개월간 그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사람. 이게 이제 이 김영욱이가 했던 건데, 중앙정보부 이 조직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신 정권에서 가장 믿었던 조직은 중앙정보부죠. 예, 미국의 그 정보기구가 CIA죠. 미국의 CIA, 미 중앙정보부. 그런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 거기는 CIA 한국 지부 아니었어요? 에이, 한국 지부는 아니죠. 그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고, 그 우리나라는 한국중앙정보부. 한국중앙정보부. 예, 어떻게 한국 지부 아니,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죽였던 안두희는 CIA 한국지부 소속 아니요, 스파이였다고. 아니 그건 이제 특무대 지시를 받아서 뭐 했던 건데, 그것도 여전히 사실은 정확한 설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얘기까지 가면 이제 또 얘기가 너무 또 멀리 가니까. 근데 짧게 해서 한국중앙정보부였다. 한국중앙정보부. KCIA였다. 그렇죠. 그래서 KCIA라고 한 거예요. 미국은 CIA, 중앙정보부. 그리고 우리나라는 K, 코리아. 네. 그래서 KCIA. 그 KCIA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가 가장 믿었던 이유는 하나죠. 그 뭐냐면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CIA 중앙정보부를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게 바로 김종필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김종필에게 당시 쿠데타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CIA를 본따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엘리트들을 들고 와서 이른바 이제 1963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걸 다 만들어서 권력을 딱 한 손에 틀어진 후, 그리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 자기가 최고의장이 되고, 여기에 김영욱이가 최고위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신임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쿠데타 후에 김종필한테는 CIA를 만들고, 김영욱한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최고위원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의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공화당을 만들어서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후에 국가가 안정이 되면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그리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군복 벗고 자기가 공화당 만들었는데, 그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앙정보부장을 하던 김종필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나서 공화당 창당 준비를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바로 그때 그 중요한 때에
그 중앙정보 부장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 63년도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61년도에 쿠데타를 했고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 안 한다고 하더니 그러더니 자기가 대통령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영욱이가 4대 중정부장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5개월 하고 막 몇 개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 김영욱만 5년 3개월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신임을 받고. 예. 자, 그래서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 사람이 5년 3개월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런 김영욱이가 중정부장이 돼서 5년 3개월 동안 여러 공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공이 뭐였냐면 63년도에 박정희가 대통령 출마했잖아요. 그때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죠. 뭘 했냐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그 야당 후보로 그때 난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제 박정희가 독재하다가 야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해 갖고 대통령 뽑기할게. 그리고 나도 거기에 참여할게.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야당 후보들이 막 나온 거예요. 여당 후보는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박정희 하나고 야당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온 거죠. 뭐 그때 당시에 윤보선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 각 야당 후보들한테 편지를 쓰는 일을 해요. 중정에서. 중정 요원들을 시켜갖고 당신을 정말 지지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국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예. 후보 난립. 이거를 사퇴하지 못하도록 그 후보 이게 누구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지지 편지를 보내는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안 합니다. 와. 그래서 이거 확실한 거죠. 야당 후보가 야당 후보가 난립을 했죠. 난립을 해서 그래서 그 덕으로 어떻게 됐냐? 박정희가 당선됐겠지. 10만 표 차이로 간신히. 만약에 박근혜가 50만 표였죠. 예. 아니야, 박근혜가 100만 표였나? 몇 표 차이로 됐지 이번에? 아니요. 이번엔 50만 표 맞는 것 같은데. 50만 표. 예. 그 이명박이 500만 표 차고 나머지는 18만 표, 40만 표 뭐 이런 건데 100만 표였다. 100만 표였습니까? 그럼 맞아. 박정희가 100만 10만 표면 엄청 작은 표수네. 아니 지금 만약에 박정희가 나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찍을 것 같은데 그 딸조차도 100만 표인데 그만큼 사실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진짜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전두환이가 뭐 나한테 당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됐는데 박정희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베들이 막 박정희를 추앙하는데 이 시대 때 박정희 인기 없었어요.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도저히 당선이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63년도 때도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나서갖고 야당 후보 난립하도록 사퇴하지 않도록 지지편지 보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 거. 그리고 또 63년도에 밀가루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줘갖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고무신 뭐 막걸리 뭐 이런 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그때 당시에 박정희 독재였는데, 지금 와서 막 참 사람들이 뭐 박정희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역사를 안다면 그렇지 지금 못합니다. 시청자 민원이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좀 가야 된다고. 잠깐만 쉬어주면 안 되냐고. 자, 그럼 저도 화장실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단 녹화를 끊고. 이게 녹화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지나가서 볼 테니까 잠깐만 갔다 올게.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저는 얘기를 계속 해야 계속 하셔야 돼요. 미안, 나부터 갔다 올게. 조용하게 방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딴 얘기 하래요. 자기, 다녀오시는 동안에. 진짜, 오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4번째 방송을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여기 창동이 어딘지 낯설어 갖고 내비게이션 키고 이제 여기를 찾아왔고요. 2번째, 3번째 왔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저렇게도 한번 갔는데 4번째 딱 오니까 이 길이 이제 굉장히 낯익고 익숙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지난번 방송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 제가 여기로 오고 나서 그때 이제 12월 말일 크리스마스 전전날쯤에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오면서 1월 달에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1월 달에 제가 글을 좀 써야 된다 해서 아마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 1월 달에 제가 지난 98년도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이래 지금까지 약 그 18년 동안 약 500여 명의 군 사망 사고 유족을 만났는데 그 군 사망 사고 당한 분들에 대한 억울한 사연과 또 누군가가 그런 억울한 사례를 피해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군대 인권이 어떻게 하면 바뀔까 이것에 대해서 글로 이제 제가 시리즈로 한 5개 정도를 이제 썼어요. 그 지난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돌고래 관련한 이제 어른 동화, 예. 이 이야기를 이제 쓰기 위해서 1월 달에 좀 어딜 좀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설 지나고 찾아뵙겠다 했는데 오늘이 아니면 2월 달에 나올 시간이 사실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망치 부인께 전화를 드려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왔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저도 이날을 생각했는데 망부님도 이제 오늘 이날을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우리 둘 다 딱 오늘 네. 어떠냐고. 근데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 내일도 있는데. 만약에 예. 2월 달에 설 지나고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제가 나중에 망부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스스로 자수해 근데 갖고 오늘 왔습니다. 진짜 예. 여러분 오늘 너무 신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 내용이 너무 딱 맞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 방지법을 왜 반대하는가? 그냥 원론적이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반대했다면 오늘 이 청명 작전 죽었어 이제. 이 망치부인의 이제 전투력이 많이 만땅이야 지금 만땅. 자 일단 그래서 그 우리 뭐예요? 응? 예. 김영욱 이야기. 예. 자, 일단 김영욱이 이렇게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다까지. 그래서 첫 번째가 야권 후보들한테 편지를 그렇죠. 보내서 이 사람이 이제 후보를 난립시켰다. 63년도부터 69년도까지는 그러면 무슨 일을 했길래 5년 3개월 동안이나 이 사람을 중용하면서 썼냐. 근데 가장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그때 당시에 당락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박정희가 이제 프로 독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는 아마추어 독재자. 그래서 박정희가 실제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요. 그 출마를 한다고 했다가 또 원래 약속대로 자기는 다시 그냥 불출마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그래서 계속 이른바 번이라고 해서 뜻을 자꾸 바꾼다 해갖고 장준하 선생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나간다고 그러고 저녁에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아침에 다음날 또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사람들 모아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큰 데서 그 약속 자기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거를 약속한다고 국회의장도 불러오고 누구도 부르고 그 다 야당 대표까지 다 불러놓고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걸 국민투표로 붙인다고 그러고 별쇼를 다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었구나. 자신도 없었고 이때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막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출마를 결국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자기의 선거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건 바로 야당이 난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야당이 난립하고 이러는 거 정말 왜일까요? 왜 이번 선거에 이렇게 야당이 난립하고 왜 어쩌고 종편이 그냥 특정 정당을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고 얼마 전에 또 무슨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무슨 새누리당 보고요. 하여간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러저러한 일들이 저는 제가 문제입니다. 계속 방송을 10년 동안 추적해온 게 그 92년 대선 때 정주영 띄우고 그 다음에 97년에는 이인재 띄우고 그리고 2002년에는 정몽준 띄우고 2007년에는 문국현 띄우고 2012년에는 안철수 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3후보 띄우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진보신당 띄우고 2012년 통합진보당 띄우고 늘 제3정당 제3후보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띄우면서 결국 야권표를 분산시키는 걔네들의 전략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박정희였구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고 그것을 충실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이 김영욱의 공은 뭐냐면요. 참 데자뷰예요, 이게. 자, 뭐냐면 63년도에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64년도에
그쵸. 한일, 지속적인 한일 예, 국교. 한일 국교 정상화. 예, 예.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위안부 일방 합의 문제처럼, 진짜 똑같네. 그렇죠. 다 똑같아요. 이 지금 하는 행동이 아버지한테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밀어붙이는 건데 국교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 6.3 사태라고 흔히 불리는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과 반발을 숙이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1차 인혁당 사건을 했던 게 바로 64년도. 바로 이 1차 인혁당. 그래서 결국은 10년 후에 2차 인혁당 일으켜서 모두 8명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 바로 이 사건을 만들었던 게 김영욱이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6.3 사태가 일어나자 이 6.3 사태를 위수령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갖고 강제로 진압하고 뭐 학교에다가 탱크 진입시키고 했던 이런 그걸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했던 게 바로 이 김영욱이가 했던 거죠. 개새끼네 이거.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 조작 사건으로 났던 동백님 사건. 이것도 이제 바로 이 김영욱 시대에서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인데 이걸 통해서 박정희의 그 체제를 두 번을 이제 유지한 거죠. 63년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67년도에 또 정권을 또 만들어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이후에 5년 3개월이 끝나고, 박정희는 이 김영욱을, 8대 국회의원을 시켜줍니다. 8대 국회의원을 시켜줘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 5년 3개월간, 이 김영욱이 자기의 쿠데타 하자마자 제일 먼저 국가재건 최고위의 의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어서 중앙정보부의 최장기 5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또 앉혀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임기가 왜 배신한 거예요? 근데 5년 3개월 하면서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5년 3개월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만두게 했느냐?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뭐요? 김대중 납치 사건 실패로. 아니요. 그건 아니래. 그건 73년도 사건이에요.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래서 그때는 이후락 사건이요. 그때는 이후락이가 했을 때였고 그때 당시에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가고 이때 당시에 5년 3개월 하다가 왜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만두게 된 거냐? 너무 심하게. 김영욱이가 야당만 탄압한 게 아니라 여당까지 탄압을 한 거예요. 공화당의 의원들까지 막 그냥 불러서 막 이른바 조지고 때리고 막 그리고 막 윽박 지르고 막 무소불위에 5년 3개월 하니까 이 권력이 내가 2인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공화당에 얼마 전에 사망한 당시에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해임 건의안을 공화당의 의원들조차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얘는 이제 너무 오만하기가 해서 멧돼지 김영욱이가 이제는 완전히 각하의 2인자처럼 행세하면서 너무 심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내고 여당 내에서도 막 반발이 하니까 물론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야 임자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 좀 물러나서 좀 쉬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러난 건데, 김영욱이. 거기서 섭섭했겠죠. 안 섭섭했겠어요? 김영욱이 일단 섭섭했습니다. 내가 정말 각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적간놈들이 좀 해임 건의안 좀 냈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섭섭했는데, 대신. 추정컨대 박정희가 이놈을 그대로 두면 내 자리까지 치고 올라오겠구나라고 견제했을 수도 있네. 물론이죠. 박정희는 어떤 경우에도 2인자를 만들지 않죠. 삼성 개헌할 때도 사실은 2번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삼성 개헌하고 나서 67년도에 자기가 2번째 되니까 자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음엔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된다. 누구 할까? 그게 바로 김종필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필을 이 김영욱이가 외국으로 나가라고 내쫓은 것도 바로 이 김영욱이에요. 그때 당시에 외우 나가라 당신 그래서 자기가 이 김영욱이가 6.4 8기생인데 이 김종필하고 같은 8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종필하고 더 친했었어요. 이 박정희보다. 그런데 2인자가 되면서 김영욱이가 김종필 보고 너 좀 외우 나가라. 너 각하 후임이라고 네가 자꾸 언급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후임자 얘기가 나오고 막 해서 원대령 사건이라고 해서
이 각하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한다라는 음모가 있었다 해갖고 또 잡아들여서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다 재판해갖고서는 군복 벗기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게 바로 이 김영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영욱이가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물러났는데 그리고 나서 대신 임자 국회의원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8대 국회의원을 시킨 거죠. 윤필용 사건이 아니고요. 원 아무개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몰랐는데 원 아무개인데 원 있어요. 그 사건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면 정말 좋은데 그 원대령 사건의 아드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와 갖고 지금 그게 재심 사건 하고 있는데 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찾아와 갖고 하는데 여하간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결정적인 상황이 뭐가 벌어졌냐면 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72년도에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김영욱이가 왜? 72년도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사실 2번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를 했던 거고, 그리고 72년도에 유신 쿠데타를 한 건데, 그 유신 쿠데타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친위 쿠데타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권력을 왜냐면은, 이제 자기는 삼선까지만 하도록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금 헌법으로 가면은, 그러면 자기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친위 쿠데타, 내가 대통령이지만, 유신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종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 거예요. 그걸 노태우가 89년도에 청명작전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베에서 예. 국정원으로 보이는 애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게 예. 올 가을에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쓰고 있는데 이게 예. 그 얘기구만. 그런 거죠. 오늘 굉장히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예. 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일베 쪽에서 애들이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만 국정원으로 보이는 애들이 예. 뭐 올가을이 디데이다. 네. 뭐 이렇게 쿠데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쿠데타가 뭘까 했더니 네. 이게 청명작전 같은 예, 지 아버지가 예. 했던 유신 쿠데타 그쵸.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은 이제 임기 2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있으면 임기 2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헌 얘기 나오고 뭐 나오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72년도 10월 17일 그런 유신 쿠데타를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이 사람에 한해서는 더 할 수 있다든지 뭘 하든지 지금 테러방지법 만들면 비상사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요. 72년도에 유신 쿠데타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75년도 4월 30일 날인가요? 4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트남이 패망했어요. 그날 베트남 종전일이거든요. 75년도 4월 30일 날. 이때 박정희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국가안보, 그러니까 반공 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서 베트남이 결국은 공산 베트남한테 패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쓴 그 담화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얘기를 씁니다. 만약에 72년도에 내가 쿠데타를 그때 유신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올해가 바로 대통령 선거의 해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대통령 뽑는다고 선거한다고 하면서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72년도에 선거했으니까 75년도가 바로 대통령 선거일 맞죠? 4년이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한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하고 이러면 바로 올해 우리나라도 망했을 텐데 내가 유신하면서 선거 없애져서 우리가 안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아니 진짜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방송이 나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요 오늘 고상만 조사관이 오늘 오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오셔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이 테러 방지법 그냥 필리버스터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번 전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방송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죠?
지금 오늘 이 방송이 오늘 고상만 조사관님이 하신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이 필리버스터 수준의 투쟁이 아니라 이건 온 국민이 진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항해야죠. 정말로 이 이거를 테러 안다면. 방지법으로 박근혜를 무덤으로 보내야 되게 되는 난 오늘 결정적 투쟁이 시작된 계기가 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나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 예. 나도 몰랐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혼자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 말도 안 뜬금없는 혼자 비상사태인 뜬금없는 거예요. 비상사태 도론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이게 친일 쿠데타를 준비하는 그런 스토리였다는 야 이 진짜 이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일단 집중해. 이게 자, 빨리 그래서 이게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김영욱이가 왜 쫓겨나는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72년도에 유신 쿠데타를 딱 일으켜 버리니까 국회가 해산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업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 있는데 73년도에 다시 국회를 선거를 해갖고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유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3분의 1을 유정회라고 해갖고 박정희가 국회의원을 투표 없이 그냥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했죠. 임명을 했어요. 그게 유신정우회. 그래서 유정회죠. 약칭 유정회, 유신정우회.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가 지금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유정회예요, 이게. 진실한 사람이 유정회예요. 이건 다 데자부라니까요, 지금. 그 사람 머릿속에선 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3분의 1을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뽑아달라. 이게 유정회예요. 그게 정말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게.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이제 제 아내한테는 늘 얘기하죠. 아내한테 말하면 뭐하냐고 지금 5천명이 봐있지 지금. 제 아내한테는 맨날 만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진실의 사람 유정회 3분의 1을 지 아버지가 임명한 것처럼 자기도 3분의 1을 지명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니 진실한 사람 진박 이거를 뽑아달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내면서 진박 논쟁하고 이러는 게 바로 3분의 1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180명이니, 200석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유신 돼요. 이거. 유신 3분의 1만, 그래가지고, 비상 상황입니다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테러 방지법, 사람들이 뭐 막 지지하고 뭐 50대, 60대 뭐 한다고 그러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뭐 반대 여론이 뭐 노인네들한테는 높고, 정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하자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 얘기를 또 다시 또 돌아간다면,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유정회에서 이제 진복하면서 잘 뺐구나. 그렇죠. 삐져버린 거죠. 그 3분의 1에 진실한 박정희로 자기를 뺀 거예요. 명단에서 제외했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박에서 원조 진박에 김영욱이 없는 걸 보고 그게 이제 73년도 3월의 일인데 73년도 3월에 이른바 진실한 박정희에서 자기가 없는 걸 확인한 후 73년 3월에 그걸 확인하고 73년 4월 15일 날 김형욱은 대만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갖고 그 길로 미국으로 망명을 가버린 거예요.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73년도 4월에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보고서 무슨 보고서였지 그거? 미국에서 그 스캔들 코리아 게이트 프레이저 보고서. 프레이저 보고서. 프레이저 77년도 보고서.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게 이렇게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쵸.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유정회. 진박에 자기가 그러니까 진박정희에 들어가지 못했다. 3분의 1에서. 그러면 결국 박정희는 자기를 언젠가는 치겠다라는 그렇지. 메시지로 읽은 거예요. 그러네.
박정희의 모든 비리를 그쵸. 가장 많이 알고 5년 있으니. 3개월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여기 있으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73년도 3월에 그걸 확인하고 73년도 다음 달인 4월 15일 날 대만으로 자기가 타이페이에 이제 뭐 박사기 받는다라고 나가고 그 길로 이제 바로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투쟁을 시작한 거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먼저, 안녕. 먼저, 그때 당시에 먼저 정치 망명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여성 언론인 문명자 선생.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문명자 선생이라고 해서 유신정권 하에서 반박정희 싸움을 했어요. 망명을 했었구나. 먼저 망명을 한 거예요. 정치 망명을 해서 미국에 네. 있으면서 그 유신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중앙정보부장 할 때 그 제거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문명자였거든요. 근데 문명자 선생이 나중에 자기 회고록에 쓴 게 뭐냐면 김영욱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 자기 미국인데 문 여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편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그래서 그게 문명자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김영욱이가 전화해갖고 이제 우리는 동지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나도 망명을 가야 돼. 이번에 총선 지면 나 망명 가야 돼 진짜. 나 난민 신청해야 돼 알지? 자, 그럼 나 가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측근 누가 오나? 자, 하여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망명을 갔어. 망명을 간 이제 김영욱이 이후에 이제 싸우는데 이렇게 이제 망명하고 도망갔다는 걸 아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간 이 김영욱을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동기 8기생이 김종필을 보냅니다. 김종필을 해서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 때 이제 있었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계속 보내면서 돌아와라. 각하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잘해줄 거야. 믿고 와봐. 그랬더니 야, 내가 바본 줄 아냐. 내가 모를 줄 알고 야, 까부지 마. 내가 5년 3개월 했어. 다 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돌아오면서 버티면서 뭐를 한 거냐.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약 300만 부 정도가 팔린 걸로 알려져 있는 김형욱 회고록 3권짜리.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300만 부나 아니 읽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약 300만 부인데요. 제가 그 원본을 갖고 있죠. 어머. 아니 뭐 그건 그때 당시에 출판된 거니까 300만 부 중에 한 권이겠지. 난못 봤으니까. 그때 당시에 발간된. 제가 4년 동안 김영욱 회고록을 썼구나. 제가 박정희 시대 때 관련된 자료를 제가 꽤 좀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와서. 나 지금 너무 떨렸고. 네. 아니. 그래서 얘기만 듣는데 왜 손이 저리냐고. 얘기를 듣는데 지금 막 그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팔목이 덜덜 떨려요 지금. 그래서 글이 안 써져 글이. 김영욱 회고록은 어떤 분 사신다고 했는데 김영욱 회고록은 사지 마십시오. 김영욱 회고록은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차라리 빌려서 보세요. 지금 도서관에 있겠어요. 다 치웠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김영욱 회고록을 사면 안 좋은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김영욱 회고록을 썼고, 이 핵심 내용. 근데 이제 김영욱은, 그거, 자기가, 유신 정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럼 여기에 실제로 얘기하면. 나와요? 이렇게 야권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 나오죠. 당연히 나오고. 근데 김영욱 회고록은 김영욱이 쓴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형욱이 쓴 게 아니고 김영욱이 구술합니다. 저처럼.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 쓴 거예요. 그걸 당시에는 유신 정권이니까 실명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박사월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써갖고 그거를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서 먼저 발간이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박사월은 지금 국회의원을 몇 번 했던 김경재라고 하는 요즘 종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김경재가 사실은 박사월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김경재 국회의원 모르세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사람인데 알아요? 지금은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월, 금사월이라고 또 누가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이제 쓴 게 이제 이건데, 실제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김영욱 해고록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몇 개가 좀 빠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내용까지는 그 진짜 뭐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는 여러 얘기가 좀 빠져 있는데, 여하간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이 박정희 정권과 협상을 합니다. 아, 회고록을 가지고. 예, 이 해고록을. 그래서 이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단 당시에 이 김영욱은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 해고록 출판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김영욱에게 해고록을 내지 말라고 이제 회유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돈을 달라. 그래서 알려져 있기를 당시 돈으로 150만 달러와 그리고 여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주면 그걸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권 문제를 해결해 주고 150만 달러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0만 달러를 줬다. 150만 달러를 줬는데 나머지 350만 달러를 더 받아야 될 게 있었다. 그래서 바로 문제의 프랑스 파리로 간 이유. 그게 남은 돈 350만 달러를 줄 테니 파리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실종됐다라는 게 바로 이 사건의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간 게 언제예요? 79년도 10월 7일의 일이래요. 10월 7일. 79년도 10월 7일. 그러니까 그러면 예. 박정희가 26일에 죽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딱 한 20일 전쯤에 그렇죠. 20일 파리로 가고 이 사건이 난 거죠. 20일쯤에 이 사건이 난 건데 그 정말 정권 말기 상황에 정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끝나는 거였는데 예. 김영욱이 바로 이때 이제 목숨을 잃은 건데요.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또 얘기를 마무리하면 여간 이 사람이 이제 77년도에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예. 그 미국의 그러니까 박선동이라고 하는 이제 뭡니까 뭐죠? 그걸 뭐라 로비스트. 로비스트.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불법적인 자금을 줘갖고 미국 정부의 공무원들한테 돈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프레지어 청문회라고 하는 곳에 증인으로 이제 김영욱이 채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유신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비판하고 폭로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려고 한 게 이제 바로 이 김영욱 해고록인데 이 김영욱 해고록을 낸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겠다. 이 상황 하에서 결국은 79년도 10월 8일 날, 그러니까 10월 7일 날 그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파리를 가서 이 사람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공식 행적은 뭐냐? 8일날 밤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마지막 행적이에요.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주불 대사관의 그 대사였는데 실제로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관도 마찬가지인데 대사는 공식적인 스파이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쭉 정치 이걸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같이 가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상열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에서 과거에 김영욱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상열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갖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영욱이 전화가 와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카지노에 가갖고 돈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돈을 다 잃었는데 그 잃은 돈을 잃었으니까 이상열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는 이상열이가 오늘이 D-Day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서부터 당시에 지금 얘기가 이제 약간 이게 분분한데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은 그 유명한 차지철이었죠. 그리고 경호실장은 또 그 유명한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였고 그리고 경호실장이 차지철이었잖아요. 당시에 김재규가 이
김형욱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김재규가? 김재규가.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버전이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망부님은 버전 뭘로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예. 뭐 그 프랑스에서 예. 돼지고기 가는 기계에 예. 넣어서 예. 갈아버렸다는 풍문이 들린다라고 그때 예.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시사저널용 보도예요. 시사저널용 보도인데 2005년도에 있었던 예. 정의상 기자가 예. 북파공작원 출신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얘기한 건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시사저널의 정의상 기자가 당시에 기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와갖고서는 저보고 그 기록을 좀 검토해달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봐봐야 압니까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이 이런 조사관이고 하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뻥인지 뭐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요즘 뭐냐면 북파공장원이었던 이 사람에게 명령을 지시를 내려줘서 그래서 자기가 가서 김영욱을 납치해서 마취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교회에 끌고 가서 마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돼지가 아니라 닭 키우는 양계장이에요. 양계장에 사료를 가는 기계가 있는데 그 전날 자기네가 프랑스 근교에 있는 양계장에 가서 닭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한 후에 당시에 알제리 출신의 노인이 거기 관리인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 관리인하고 안면을 튼 후에 그리고 나서 10월 8일 날 알제리 출신의 그 사람에게 술을 줘갖고 술을 마시게 해서 골아 떨어지게 한 후 그리고 나서 이 마취되어 있는 김영욱을 그 양계장 사료 써는 기계에 넣어서 갈아버렸다. 이게 이제 시사저널 버전욕인데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뢰가성은 없어요. 왜요? 왜 신뢰성이 없냐면 사료를 가는 기계 그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단은. 예, 김영욱은 굉장히 거구였거든요. 이 사람을 그냥 통째로 썰어서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넣었대요. 근데 그게 통째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닭사료는 물기가 있는 것을 썰지 못해요. 그러니까 믹서기가 아니에요. 가루를 분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만약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했다고 한다면 기계가 고장이 나버리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그거를 뭐 푸대자루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와 있는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정희 청와대 지하실 저격설이 하나 그런 있습니다.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뭐냐면은 박정희가 산채로 잡아와서 청와대로 들고 와라. 예. 그래서 당시에 이상열이 이 김재규를 납치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마취를 시키고 나서 대한민국 칼기 대한항공에다가 지북한에다가 그러니까 외교 행랑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외교 행랑은 관세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요. 무조건 통과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외교 행랑을 통해서 밀수를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 하나 이런 때 전두환 정권 때에서 아주 도둑놈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관세청 하나 뭐 얘기해서 외교 행랑에 이제 그 밀수품을 담아 갖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해보면 나옵니다. 나올 그래서. 건데 그렇게 해서 외교 행랑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을 들여와 갖고 그래서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지하 밀실이 있대, 이 통로가 있대요. 그래서 당시에 차지철이 이 김형욱을 파리에서 끌고 온 김형욱을 이 경복궁에서 청와대 통로까지 들고 가서 지하실에서 그래서 거기서 박정희가 이런 장신총으로 나쁜 새끼 그러니까 김영욱이 각하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무릎을 꿇고 하는데 빵빵빵 두 발을 쏴서 그 얘기는 죽였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데 사실은 이 얘기는 그만큼 출처가 불분명해요.
이 얘기가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서 낸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부장들 거기서 있었던 일화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들어낸 2권의 책인데 그 책의 그 표지에 바로 이 장면이 그 표지 사진으로 쓰여요. 그 동아일보에서 나온 동아일보에서 발행한 책. 예.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마치 김영욱을 이 청와대 지하실에서 박정희가 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출처는 사실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스테리네. 세 번째 세 이야기. 번째 버전. 세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사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발표한 버전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국정원 과거사 발전 진실화해위원회 국정원 그 예를 들어 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정원에서 노태우 정권 하에서 각 기관은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라.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낸 게 이제 그 각 기관 그래서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고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게 국정원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거 과거 진상규명 발전위원회라고 여기만 특별히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조사해서 발표한 공식 내용입니다. 뭐냐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프랑스의 대사였던 이상열이 프랑스로 교육을 받으러 왔던 중앙정보부 채용됐는데 이제 지금 연수 중인 연수생 신현진이라고 하는 가명인데요. 신현진이라고 하고 이현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왔을 때 이 이상열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은 폐기가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중앙정보부 요원으로서 폐기가 적다. 자기 일심만 생각하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신현진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우리 같은 어린 사람들은 몰라도 부장급에서 계신 분들이 과장급에 계신 분들이 폐기가 없어서 정말 나라가 위험하겠네요. 뭐 하면서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상열이 물건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상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네들은 이제 여기 연수 끝나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지만 여기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북한도 와 있고 어려우니 그러면 여기 있는 연수생들 와서 그 북한 대사관 좀 감시하고 보고서 좀 하나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신현진이 그 무시받았던 것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아예 차를 가지고 가서 북한 대사관 앞에다 차 세워놓고 사진 찍고 아주 과감하게 보고서를 써서 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저 물건이다라고 해서 눈여겨보고 난 후에 이상열이 이제 신현진한테 좀 들어와 봐라 라고 한 다음에 지시한 얘기가 뭐냐, 본국에서 지시가 있었다. 김영욱을 제껴라. 그래서 김영욱이 조만간에 프랑스로 올 거다.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함부로 가지 말고 내 명령에 따라야 되고 한번 명령이 내려지면 너는 거부할 수 없다.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김형욱이 프랑스로 10월 7일 날 도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10월 8일 날 이제 김형욱이 도착을 했다. 그러니 너는 차를 끌고 나와라. 그리고 오늘 밤에 제껴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제3국인 두 사람, 자기랑 친한 두 사람을 섭외를 해서 너희들 10만 달러 받고 싶지 않냐. 그게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1억 얼마인데 그때 당시에 79년도에 10만 달러면 뭐 평생을 못 만질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10만 달러 줄 테니 내일을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외국 사람 그 제3국인 두 사람과 같이 그 이상열을 보조석에다 태우고 자기가 신현진이가 운전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에 술이 좀 취해 있는 그 김영욱을 만나서 이상열이가 내린 다음에 저를 대신해서 돈을 빌려줄 외국 사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고, 그리고 뒤에 타 있는 제3국인이 돈을 빌릴 사람이니까 가셔서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죠. 그리고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저기 가야 된다. 그래서 김영욱이 여기에 외국인들을 탔다는 거죠. 탔다. 예. 그렇게 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후 김영욱은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근교로 나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김형욱을 끌고 간 후에 산속에서, 숲속에서, 낙엽이 굉장히 많은 거기에서 무음 권총을 이상열한테 미리 받았는데 그 권총으로 모두 7발을 쐈다. 그래서 김형욱은 거기서 7발의 총을 맞고 숨졌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굉장히 깊게 파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땅을 판 후에 거기가 이제 나뭇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나서 낙엽으로 김형욱을 덮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을이었거든요. 그때가 10월이니까. 그러니까 낙엽이 더 많이 떨어지면 완전히 그 상태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고.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프랑스에서 예. 동양인 변사체가 발견됐을 거고. 동양인 변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여간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무음 권총을 잃어버렸대요 또. 뭔가 내용은 좀 있었는데?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뭔가는 안 좀 있어. 되는데? 근데 얘가 무음 권총을 잃어버려서 정신없이 찾다가 결국은 그 권총을 못 찾아서 돌아와서 이상열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 두 사람한테는 10만 달러 약속했던 돈을 줬답니다. 주고 당신네들은 여기서 바로 이제 딴 데로 탈출해라 라고 하고 자기는 이상현한테 와서 김영욱을 해쳤다. 그리고 무음 권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니까 괜찮다. 어차피 그 권총은 소련제 권총이다. 그래서 만약에 들통난다 해도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원의 공식 보고 내용이다. 네. 자, 지금 예. 우리 시청자들 알려갔어요. 예. 현재 이제 오늘 신경민 의원님이 지금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예. 우리 그 망치 부인과 자익 교수,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딸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네. 그 어제 저희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시작을 지금 해요? 이제 시작을 했군요. 끝날 때쯤 됐겠죠? 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네. 저 하얀색 저기 걸로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그 옆에.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서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뭐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 법률적 완결성이 맞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 상황에서 김광진 의원님도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어린 딸에게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막말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또 이제 저하고 자익 교수 이야기를, 근데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망치 부인이라고 언급을 하셨나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이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하신 건가요? 했다네요. 아,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경민 의원님 이야기는 또 기사로 나오거나 우리 기자님들 아마 저 부분을 좀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 보여주시면 내일 제가 김광진 의원님 거랑 신경민 의원님 부분을 우리 생방송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김영욱은 국정원 버전으로 볼 때는 국정원 자체 보고서 버전에서는 그쵸. 외국이 제3국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그 살해를 시켰다. 근데 시신이 발견된 적도 없고 권총도 잊어버렸다. 그러면 김영욱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신현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현진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 조사가 신현진이라는 사람의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했다. 그러면
이상렬이라는 당시 사람. 현직 국정원 직원이 발언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를 했던 신현진이라는 사람이 가명.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을 자기가 10만 달러에 포섭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신현진이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이 보고서로 발표한 건데 그런데 이 이상렬이라는 사람 이 대사를 당시에 국정원 발전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이상렬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노코멘트. 자기는 정보 요원은 죽을 때까지는 그 정보를 묻고 가야 된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래서 하면서 이상렬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죽었어요. 언제? 2009년인가 그때 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그렇게 됐는데 자, 요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 버전 이 이야기를 조사관님이 생각하는 실체. 상세하는 그 버전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버전이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저격설도 있고 양계장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의 공식 국정원 발표 버전도 현재까지 있고. 국가가 발표한 버전이 있는데 하나 집중. 하나 버전은 뭐냐? 이거는 정말로 이게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반전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의 사망설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프랑스 파리에서 김영욱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바로 김영욱의 며느리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시아버지가 프랑스 파리 10월 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10월 12일 날 그로부터 4일 후인 10월 8일 날로부터 10월 12일 날 스위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스위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있다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스위스는 왜 갔겠냐? 김영욱의 비밀 계좌가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자기가 스위스로 갔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스위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서 진짜로 김영욱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10월 8일 날 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 누구 오신 거 아닌가요? 아, 참 이 중요할 때 누구세요? 아, 택배가 지금 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예, 왔습니다. 택배.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연 스위스 비밀 계좌. 예, 스위스 비밀 거기에 이제 김영욱의 비밀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스위스를 갔다 이런 건데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또 하나의 이제 설이 뭐냐면 문명자 선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 김형욱은 스위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해된 후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 숨진 채 죽여서라도 들고 와라고 해서 박정희가 들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문명자 씨의 주장. 예, 문명자 씨가 자기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겐 유력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주서빌이라는 사람은 79년도 10월 당시에 중앙일보 프랑스 파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김영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프랑스의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나섰는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의 수사관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지금 수사 중이라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아주 유려한 내용의 불어로 발신인과 수신이 써 있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주서빌이라는 예, 주서빌이라는 사람의 사무실로 기자에게 기자의 사무실로 수신인과 발신이 있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런 겁니다. 김형욱은 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에서
그 실려서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그리고 거기서 그 박정희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런데 박정희가 결국은 그 김형욱을 폐차장에서 그 밀어놓고 차에다 밀어놓고 폐차장 압축기로 그냥 깔아뭉개 버렸다. 라는 불어 편지가 그런 내용으로 된 편지가 왔는데 주서빌 기자에게 주서빌 전달됐다. 기자한테 왔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81년도에 일본의 유력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됐고 프랑스 신문에도 이것이 김영욱의 사망이라고 해서 81년도에 실제로 보도가 여러 차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무총리 오래 한 사람이 정일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일권 국무총리. 이 사람이 64년부터 7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인데요.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사람이 이북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형욱이가 황해도 출신이라고 이북 출신인데 이북 쪽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이북 쪽에서 넘어왔던 박정희의 측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정일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러니까 정일권과 김영욱은 굉장히 가까운 동양의 관계였잖아요. 바로 그 정일권이 실제로 그 문명자 선생한테 또 얘기했던 증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정말 박정희 정말 잔인하다 하지만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 그렇게 앞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폐차장에서 밀어버리더만. 이 이야기를 정일권이 했습니다. 언제요? 그래서 그게 80년대 초반인데요. 96년도에도 지금의 정운현 당시에 서울신문 기자로 있었던 정운현 기자가 그거를 문명자 씨의 그 회고록에 그렇게 그 정일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운현 기자가 정일권 국무총리 당시에 이제 그 후에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만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답니다. 정일권 총리한테 문명자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라고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김영욱 실종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가장 측근이 신뢰할 만한 이야기 중에서 했던 건 정일권 전 국무총리가 했던 폐차장 압사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얘기고요. 여전히 이제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요 정도가 가장 유력한 거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주장과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네바에서 이제 죽여갖고 그거를 시신으로 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아까 얘기했던 화물로 실어서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교 행랑 그리고 이제 그걸 박스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또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화물칸에다가 싣게 되면은 영하 15, 16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추워갖고 15시간 이상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건 영하 어렵다라는 50도 얘기들. 내려가요. 예, 그래서 배터리를 비행기 화물칸에 못 실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화물칸이 아니라 또 스튜디오스, 거기에 기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한 4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그 뒀다라는 또 설도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30년 동안 그 외사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손님이 다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선글라스 왜 걔네들은 꼭 검은 선글라스를 끼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선글라스를 낀 2명의 요원이 직원들 다 내리고 나서 한 남자의 양쪽 팔을 끼고 내리는 걸 봤다. 그 사람의 얼굴에 까만 그 면을 까만 천으로 된 거, 뭐 이렇게 그걸 씌우고 내려갔는데 그가 김영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그 4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들고 와서 그리고 모든 승객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내려서 검은 세단차에 싣고 갔다. 그렇게 해서 들고 간 김영욱을 청와대에서 박정희가 너희 나쁜 새끼라고 하고 폐차장으로 보냈다. 이런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가 1시간 동안 다루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6시까지 마치 또 맞춰야 되기 시간이 때문에 필리버스터하고 또 예, 그래서 예, 그, 우리 아유. 이 여기 집주인이신 우리 망씨 부인께서 이 사람 좀 끝내줬으면 하는 분위기인 것 아니 같아서 끝내줬으면 아니. 전화도 막 오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사실 저 6시에 약속 있어요. 이제 7시에 만나러 가야 돼. 어떻게? 네. 진짜.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욱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송 함께 즐겁게 들으셨으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 가지는 예, 추천 안 하신 분 지금 빨리 눌러주셔야 되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네. 그 뭐 좀 혹시 아직 안 또 썼습니다, 책 한번. 또 쓴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어른 동화 돌고래 이야기인데요. 그건 뭐예요? 예, 돌고래 이야기인데 이 얘기 해도 될까요? 네. 예, 돌고래 여러분들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정말 지하철에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우리 망부님만큼 제가 또 감동이 있어요. 맨막 울어. 망부님이 자꾸 우니까 내가 제가 언제 막 우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날 신문 보다가 네. 지하철 타고 집에 가다가 신문 보다가 혼자 막 엉엉엉엉 울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울었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돌고래 쇼 하는 거 보시죠? 예, 공연. 근데 그 돌고래 쇼하러 가서 보면 거기서 쇼하는 돌고래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다에서 왔겠죠. 바다에서 왔겠죠. 네. 그런데 바다에서 잡혀온 엄마 돌고래와 바다에서 잡혀온 아빠 돌고래 이 사이에서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있어요. 그런 돌고래도 또 훈련을 시켜서 쇼에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쇼에 투입된 새끼 돌고래하고 엄마 돌고래가 공연을 하던 날 하늘로 이제 높이 점핑을 하고 떴던 엄마 돌고래가 보니까 자기가 착지 지점에 보니까 있어. 새끼 돌고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엄마 돌고래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몸을 3번을 비틀어서 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엄마 돌고래가. 이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이게 이제 돌고래 실화인데 이렇게 3번을 떨어지고 결국 3일 후에 그 엄마 돌고래는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났던 거예요. 아, 사람도 아닌 동물이 이런 게 있구나.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3일 후에 엄마가 죽었는데 이 엄마 돌고래는 새끼 돌고래에게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여기서부터 제가 이 동화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에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엄마 죽지 마. 미안해 엄마. 내가 딴청하고 다른 데를 봐서 엄마가 죽었어. 너무 미안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엄마는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바다를 못 보여줘서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걔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가본 적이 없잖아. 거기 동물원 수족관에서만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엄마 돌고래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새끼 돌고래는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죽었던 그것을 풀기 위해선 내가 바다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바다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그런데 이 바다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돌고래의 말을 듣는 또 다른 9살 여자 아이하고의 그 이야기가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들로 이제 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동화를 썼다고요 지금 다 썼어요. 내용은 거의 다 썼고 이제 지금 다듬고 있는데요. 정말 슬프고 그러니까 사람 비슷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또 이 9살 소녀도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목숨을 버려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습니다라고 얘기한 근데 그 엄마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빠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라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저런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가족과 동물과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희망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이걸 쓰면서 정말 동물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가족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아니, 슬프게 이어집니다. 그 고상만 조사관님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을 쓰는 작가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근데 이건 지금 픽션이잖아. 저는 그냥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사실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고요. 아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 여러 등장인물도 많고, 예, 이 이야기에는 등장인물도 많고 반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아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꿈이요. 언젠가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돌고래 이야기. 예,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슬프게 울 수 있는 글을 한 10개 정도 죽기 전에 쓰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몇 개의 글을 좀 썼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와 아버지에 대한 전두환의 평생동지였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써서 제가 왜 제주도 왕복 여행권 6장 걸려있는 그 공모전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주 좋은 가족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책을 쓰느냐고 못 뺐었는데, 일단 그거 하나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이 책? 제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에 맞춰서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이제 빨리 곧 넘겨갖고 5월 가정의 달에 맞춰서 출판사 정해졌고, 예. 인쇄 정확히 받고. 이 방송을 듣고 관심 있는 출판사가 오시면 좋은 조건에. 아직 출판사 안 정해졌어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낸 책을 5권을 전부 다 한 출판사에서 낸 적이 없어요. 다 달리? 네, 다 달리 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 하고요. 여하간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천은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방송 중에서 의미 있고 재밌었다면 고마운데, 중요한 건 테러 방지법, 그들이 말하는 독재 강화법, 새누리 장기 독재법,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정당법, 이거 반드시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도 기획 중에 있어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몸 조심해야 돼. 여러 개 있습니다. 내가 진짜 솔직히 이제 제가 좀 사람을 보는 눈이 좀 까탈스러워 갖고 네. 제가 웬만한 사람은 두 저 번 사실 이상 무서워했어요. 저 2번 이상을 안 보고 예. 솔직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2번 이상 만나면서 좋은 사람이 몇 명 안 돼. 10손가락에 꽂아요. 솔직히 5손가락 안에 꽂아요.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아, 감사합니다. 응. 영광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랑 이야기를 해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를 재미있게 한 얘는 딱 5명이야. 우리 신랑, 김근태 의원, 부장님. 그리고 또 네. 있는데 그 5번 안에 몇 번째는 그 나머지 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꾼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전해질 때마다 저는 세상에 변화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7시에 약속이 있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아유, 진짜 너무 아쉬운데! 네. 아니, 근데 지금 한 2시간 반? 예. 우리 2시간 반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짧어. 다음엔 우리가 시간을 예. 길게 잡고. 그렇게 하고 지금 강금 방송을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자, 우리 다음은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제가 사실은 아마 이제 정규 직장을 아마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런. 정규 직장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갖게 그렇게 될 것 같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사실은 고상만의 수사반장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나가긴 하겠지만, 3월 말일까지만 하고 종영을 하는 걸로, 사실은 녹음 방송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도 좀 접고, 그리고, 어디 가시는데요?
어떤 감사 관련한 일을 좀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예, 우리 사회 변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아직까진 사실은 여러 제안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예, 아무래도 뵙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제가 간다고 아직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늘 사표를. 5월 달에, 예. 5월 달에 책 나올 즈음 네. 해서, 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면 안 부르고, 예. 정규직이 아니면 와야지 뭐. 저는 한 번도 정규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아니, 정규직이 아니라, 아니, 예. 정식으로 출근하는지. 예, 정식으로 출근은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계속 일은 했죠. 이러저런 일을 했는데요. 근데, 포기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권한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계몽하고 캠페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일정한 권한을 좀 갖고 그 영역만큼은 제가 이렇게 바꿔서 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호구지책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 개선하고 하는데 그런 권한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낮 시간에 시간을 내는 것도 좀 어려울 것도 있고 또 정치적인 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밌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러저러면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간 어디에 있든 간에 저렇게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또 챙겨 주시는 우리 망부 누님 같은 분의 이런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늘 노력하면서 하고요. 예, 오늘 뭐 무슨 마치 뭐 마무리 방송 같지만 잠시 동안 뵙진 못하겠지만 뭐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특히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의 전문적인 일이 감사 쪽이잖아요. 진실을 알아내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게 우리 또 고상만 조사관님의 재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저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날 속인 거야. 만약에 그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전국의 수배령을 내리겠어. 아니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면 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요 사실 이 방송 나오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좋고 또 우리 존경하는 망부님하고 이러저러한 이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강화도의 맛있는 연지연 곰탕 우리 사장님 맨날 이 방송 끝나면 전화해요. 엉엉 울면서 방송 잘 들었다고. 그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연지연 곰탕 저는 안 가보고 안 가보셨죠? 곰탕만 받아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아니 그 연지연 곰탕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가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 손님들이 앉아서 밥 먹는데 이 망치부임 생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무슨 음악 방송처럼. 지금도 아마 이 방송 지금 강화도의 연지원 곰탕에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팬이신데 하여간 이런 좋은 방송 제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는데 제가 정말 한데 첫째 만약에 거기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하여간 내일 결정이 나요. 일단 면접까지 다 끝났고 1차 2차 시험 다 끝났고 그러니까 그거 끝나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당장 모레 나오겠습니다. 모레 나오고 당장 모레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나와갖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실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귀한 재능을 가진 분이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쓰실 거다. 모레 전격 출연 이분 블랙 시켜주세요. 이분 나쁜 거. 아니 눈치 없이 일단은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겠지. 우리 방송은 언제나 고상만 조사관님께 열려있는 방송이고 이 재능으로 귀한 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 또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망치 부인은 죽을 때까지 이 방송을 할 생각이니까 제가 나간다고 할 때
저기 나오지 말라는 말씀만 안 하시면 그럼요. 예,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 우리- 그동안에 우리 방송을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게 해주시고 특히 오늘 굉장히 우리 지금 간첩단 얘기 못 들었잖아. 했어요. 아니야 간첩 사건 왜 어. 우리 그동안에 울릉도 간첩 사건이라든가 맞아. 저기 인혁당 사건부터 그러니까 다 들을 게 많은데 그 사건 다 하면 저기 망고님하고 저하고 머리 흰머리 돼갖고 앉아갖고 이런 하얀 흰머리 날 때까지 하면 되지 뭐 예. 어때. 제가 이번에 제가 정말 이거 필리버스터 제가 국회의원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저. 제가 맞아. 24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정 이 근현대사 문제 가지고 제가 정말 저 체력도 좋아요. 저 목도 좋아요. 목도 막 사실 이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마디 제가 드릴게요. 사실 필리버스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중요한 문제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때도 사실 필리버스터하고 똑같아요. 이거 못 막았어요. 그때 당시에 54명밖에 열린우리당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당이 전부 다 노무현 꼴보기 싫다고 해갖고 민주당까지 포함해갖고 전부 다 저기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진 못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54명이 정말 울부짖은 거예요. 막 의장석에서 끌어안고 진짜 그때 막 여자들 그쵸. 질질 끌어내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막 임종석 의원이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장면을 보고 모든 국민이 같이 울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우리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대요. 맞아. 그런데 그 국회에서 그렇게 막 울부짖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촛불 들고 나가게 된 게 그거라고 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저는 바로 그렇게 돼야 저는 된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게 손 떨리는. 아니 지금 네이버에서도 1등하고 있다잖아요. 필리버스터의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운수미 의원님이니 뭐 김광진 의원이니 박원석 의원이니 지금 하시는 분이니 뭐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저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긴 시간보다 정말 온 전 국민을 위해서 목이 터지고 찢어지도록 피를 토하도록 정말 이 문제 데자뷰의 이 현실을 정말 제가 마이크를 씹어먹는 심정으로 제가 애쳐서 나중엔 이 목이 진짜로 잠겨버렸는데 그 잠긴 상태에서 5시간을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데도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이게 저는 정말 지금 정말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이걸 다 정치적 수작이니 공작으로 보는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망부님도 막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 하여간 여러분 테러방지법 반드시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말 반드시 막는 그러한 오늘 좋은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귀한 시간 보내주셨고 우리가 시즌 1을 끝내는 거야. 근데 이제 언젠가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 우리 방송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속히 시즌 2가 되길 바라면서 어디서 뭐라든 이 귀한 재능으로 피해자들을 구하는 정말 슈퍼히어로의 고상만을 응원하면서 박수 치면서 보내드릴게요. 자꾸 어떤 분이 아무래도 이분 모레 만날 것 같다고 자꾸 쓰시는데. 진짜. 하여간 저는 사실은 모레 뵙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진짜로 안 돼. 모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호구지책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가 제가 갖고 있는 저 스스로의 자부심입니다. 어디에 있든 호구지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